잘자샘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은 신기한 물건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복을 받지만 나쁜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잘못 사용했다가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들이 가진 물건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와 효자. 옛날 산골 마을 어느 집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열심히 나무를 베어다가 장에다 내다 팔아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이 총각은 열심히 살아갔고 또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행여 주울세라 시장할세라 온갖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루는 총각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장에서 나무를 팔아가지고 저녁을 해먹을 음식이나 몇몇 옷가지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일이 늦어져서 그만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벌써 날이 저물었군. 지금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실까. 어서 가서 어머니 저녁상을 봐드리고 새로 산 옷 좀 입혀봐 드려야겠다. 총각은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집으로 가자면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를 거의 다 넘을 무렵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으아, 호랑이다! 총각은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런 총각을 바라보며 호랑이란 놈이 눈에 불을 켜고 슬금슬금 다가오는데 총각은 그만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이미 차린 뒤에는 호랑이가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일어서서 달아난데도 호랑이 걸음을 이길 수 없는 일 아닌가.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어머니는 어찌할꼬. 총각이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죽는 것보다 늙으신 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안 되겠으니 빌어나 보자. 총각은 갑자기 넙죽 엎드려서는 호랑이에게 손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호랑아, 날 잡아먹더라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잡아먹으면 안 되겠니?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라도 하게 해다오. 집에 늙으신 어머니께서 혼자 계신단다. 제발 집에 가서 이 고기하고 새 옷을 어머니께 드리고 인사도 하고 도로 나올 터이니 그때 날 잡아먹으려무나. 이대로 내가 사라지면 늙으신 우리 어머니 어찌 되실지 걱정이다. 총각이 이렇게 빌자 슬금슬금 총각에게 다가오던 호랑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걸음을 탁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다짜고짜 빙글 돌아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자신의 등에 타라는 듯한 신용을 하며 총각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뭘 어쩌라고 하는 것이냐? 네 등에 어필한 말이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세상에, 호랑이 등에 업히다니. 총각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호랑이 등에 업혔습니다. 등에 업히니까 호랑이가 어흥 하고 한번 크게 울더니 껑충껑충 뛰어서 쏜살같이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 커다란 고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넘더니 산골에 있는 총각의 집 앞에까지 와서 딱 멈추었습니다. 아, 이 호랑이가 내 말을 알아듣고 어머니께 하직 인사하라고 데려왔나 보구나. 뭐 어쨌거나 고마운 일이구나. 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 등에서 내렸습니다. 고맙다, 내 말을 들어줘서. 어머님께 하직 인사 마치고 바로 나오마. 그러고는 총각은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그새 호롱불을 하나 켜두시고는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밤늦기 전에 다니라니까 위험하다고. 오늘은 어찌 이리 늦었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그것이 오늘은 장사가 좀 더디어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총각은 사온 고기를 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서 어머니를 배불리 먹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마음 편히 잡수시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개 넘어 친척 집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뭐라고? 아니, 어딜 간다는 게냐? 얘야, 얘야. 붙잡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총각은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순순히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호랑아, 자 이제 되었다. 이곳은 어머니가 근처에 계시니 나를 저기 언덕으로 데려가서 잡아먹어라. 총각이 그리 말하며 밖으로 나와봤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호랑이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어딜 간 거지? 나를 잡아먹을 생각이 아니었던 건가?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밖에서 호랑이를 두리번 찾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살았구나. 아니, 어딜 가길래 그리 말한 것이냐. 이 애미가 속이 타들어간다. 아이고, 어머니 아닙니다. 어서 들어가 편히 주무세요. 걱정 마시고. 그렇게 총각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또 나무를 팔러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 어머니들이 고기랑 생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전에 호랑이를 만났던 고갯길에 막 들어서니 이번에도 집채만한 호랑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호랑이구나. 이럴 수가. 그때 그 호랑이로구나. 알았다. 그때 날 잡아먹지 못해 오늘 잡아먹으려고 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총각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네가 내 사정을 봐줘서 어머니를 뵙도록 해주었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어서 날 잡아먹어라. 총각은 눈을 감고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니, 호랑아, 왜 그러느냐? 어서 잡아먹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총각은 호랑이에게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전에처럼 등을 돌리고 앉아서 또 등에 어필하며 신호를 주었습니다. 응?
또 네 등에 업히란 말이냐? 그래, 알았다. 어디 멀리 가서 날 잡아먹으려나 보구나. 총각은 그리 생각하며 호랑이 등에 업혔습니다. 호랑이는 총각을 등에 업고 나는 듯이 고개를 넘어 총각의 집 앞까지 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총각을 내려주더니 호랑이는 펄쩍 뛰어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총각은 호랑이 덕분에 높은 고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호랑이가 나를 태워다 주려고 그런 것이었구나. 세상에, 호랑이 등을 타고 집에 오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그 뒤로도 총각이 장에만 가면 호랑이가 고갯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등에 업은 채로 총각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총각은 아주 편하고 안전하게 장터와 집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김없이 나무를 팔러 장에 갔다 오는 길에 늘 호랑이와 만나던 곳에 왔는데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웬일로 호랑이가 안 나와 있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늘 만나던 호랑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총각은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혼자 고갯길을 오르다 보니 산속에 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는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요? 뭔 일이 있어? 총각이 물으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니 웬 사람들이 커다란 함정을 파놓았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호랑이는 나를 등에 태워주는 그 호랑이잖아. 나를 업어주려고 여기 오는 길에 함정에 빠지고 말았구나. 이럴 수가. 사람들은 함정 안에서 호랑이가 워낙 사납게 으르렁거리니 손을 쓰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서 웅성웅성 떠들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총각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를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며칠 동안 여기다 가만히 두면 쥐단에 굶고 지쳐서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잡아서 가죽을 벗겨다 팔아야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사나워서 뭘 어찌할 수가 없군요. 그러자 총각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호랑이를 나한테 파십시오. 내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총각은 나무를 팔아 벌어놓은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받고 다들 물러갔습니다. 총각은 기다란 막대기를 하나 구해와서 호랑이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아, 조심하지 그랬느냐. 자, 오늘은 고생했으니 날 태워다 주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쉬거라. 그렇게 호랑이는 무사히 자신의 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도 호랑이가 총각을 업고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이제는 총각이 업혀오는 길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가 홍시가 먹고 싶어 하신다 말하면 홍시가 많은 곳으로 총각을 업어가지고 어머니가 딸기가 먹고 싶어 하시면 딸기가 많은 곳으로 업고 가주었습니다. 덕분에 총각은 어머니를 봉양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도 총각을 살뜰히 도와서 효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호랑이와 친하게 지내며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소금 나오는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사람이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쌀이 다 떨어졌구만. 배가 고픈데 이웃 형님 댁에 저녁거리를 좀 얻어야겠다. 농사꾼은 하는 수 없이 한 동네 사는 형님네로 저녁거리를 꾸러 갔습니다. 형님, 아우가 오늘 저녁 먹을 거리가 없는데 저녁거리 좀 주세요. 왜 아우 왔는가? 이를 어째. 이 겨울에 먹을 것 없는 것은 우리 집도 마찬가지일세. 줄 게 마땅치 않은데 이 좁쌀이라도 가져가서 먹게나. 아이고, 이거라도 어딥니까? 고맙습니다, 형님. 그렇게 농사꾼은 좁쌀 한 바가지를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좁쌀 바가지를 들고 그 동네에서 제해가는 부잣집 앞을 지나는데 웬 거지 노인이 등에 맷돌을 짊어지고 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노인은 처음 보는 노인인데 왜 이런 데 쓰러져 있는 거지? 보나마나 이 집 주인이 하룻밤 도와달라는 걸 모질게 내친 모양이군. 농사꾼은 그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벌써 얼어 죽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 집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몸을 녹여줘야겠다. 농사꾼은 얼른 노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방에 뉘어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어 온몸을 녹이고 얻어온 좁쌀로 죽을 쑤어 먹이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더니 노인이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노인장, 정신이 드십니까? 그런데 노인은 깨어나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뭘 찾기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혹시 내 등에 지운 맷돌 못 보았소? 그 맷돌 말씀이십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기 저 윗목에 잘 간수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농사꾼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다가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이 늙은 것이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저 맷돌뿐이오. 저걸 드릴 터이니 사양치 말고 받으시오. 아닙니다. 뭘 바라고 도와드린 것은 아니니 몸이 좋아질 때까지 계시다가 가십시오. 허허허, 참으로 보기 드물게 착한 사람이구만. 그렇게 노인과 농사꾼은 방에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맷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맷돌을 결국 두고 떠나셨구나. 이 추운데 가실 곳은 있는 건가? 그나저나 이 맷돌을 어디에다 쓴담? 곡식이라 봐야 어제 쓰고 남은 좁쌀 한 줌뿐인데 그거라도 갈아볼까? 농사꾼은 좁쌀 한 줌을 넣고 맷돌을 돌려보았습니다. 빈 맷돌을 빙빙 하염없이 돌리다 보니 참 이 좁쌀 한 줌 돌리고 있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휴, 이 겨울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맷돌에서 하얀 쌀이나 술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맷돌을 돌리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정말로 맷돌에서 쌀이 나오네? 농사꾼이 맷돌을 돌릴 때마다 맷돌에서 하얀 쌀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란 농사꾼이 맷돌을 돌리는 것을 멈추자 쌀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돌리니까 또 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맷돌을 열심히 돌려대니 금세 두어 가마니 쌀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쌀밥이란 말인가. 농사꾼은 그걸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맷돌이 아무래도 유술 맷돌인가 보구나. 혹시 쌀 말고 다른 것도 나오려나? 농사꾼은 맷돌을 돌리며 이것저것 나오라고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떡 나와라 하면 떡이 나오고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왔습니다. 농사꾼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농사꾼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맷돌을 돌려서 구했습니다. 곡식 나와라, 살림 나와라 해서 나온 것을 근처 형님네 집에도 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누며 도와주었습니다. 그 맷돌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전에 노인이 쓰러졌던 이 마을 부잣집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도 가난뱅이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죄다 부자가 되다니. 아이고, 그 거렁뱅이 노인이 그런 보물을 가진 거를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죄어주고 얻는 것이었는데. 아유, 분하다 분해. 부자는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배를 끙끙 앓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부자는 꾀를 한 가지 냈습니다. 그래, 거지 잔치를 열어보자. 그럼 거지란 거지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보물 맷돌 가진 거지 하나쯤은 걸려 들겠지. 그렇게 부자는 몇 날 며칠 거지 잔치를 했는데 맷돌 가진 거지는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거지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잔뜩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기만 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퍼주다 보니 그 많던 살림도 결국 거덜이 날 지경까지 왔습니다. 결국 화가 난 부자가 갑자기 잔치에 온 거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이놈들아, 얻어쳐먹기만 하고 맷돌 하나 주는 놈 없으니 이게 무슨 경우냐?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거지들을 내쫓으니 영문도 모르는 거지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연 거지 잔치도 끝이 났습니다. 그날 그 부잣집 주인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어떻게 하면 저 보물 맷돌을 얻을 수 있을까 밤낮으로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까짓 것 훔치면 그만인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을꼬? 결국 이 부자는 맷돌이 있는 농사꾼의 집에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맷돌을 훔쳤습니다. 하하하, 드디어 맷돌을 얻었다. 이걸 이 동네에서 썼다가는 내가 맷돌을 훔친 걸 들통날 테니 아무래도 멀리 달아나야겠지. 부자는 맷돌을 짊어지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달아나고 또 달아났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나라 안에서 쓰다가는 소문이 나서 언젠가는 들킬 터이니 그것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주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 가서 쓰겠노라 하고서 그 길로 배를 탔습니다. 하하하, 이제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이 맷돌을 써도 아무도 내가 이 맷돌을 훔친 사실을 모를 거야. 이제 난 부자다. 부자는 맷돌을 배에 싣고 바다 한복판에 나가서야 안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럼 어디 맷돌을 한번 돌려볼까나? 무엇을 나오게 해볼까? 무엇이게 하더라? 부자는 고민을 하다가 소금을 나오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소금이 아주 귀한 물건이니 그것만 잔뜩 가지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귀한 소금아, 나와라 하면서 부자가 맷돌을 빙빙 돌리니 하얀 소금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부자는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옳지, 옳지. 소금 나와라. 자꾸 나와라. 맷돌을 하염없이 돌리니 소금이 금세 배에 하나 가득 쌓였습니다. 소금이 배에 가득하니 배가 스르르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욕심쟁이는 그것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잘 나온다, 잘 나와, 계속 나와라, 또 나와라 하면서 자꾸 맷돌을 돌렸습니다. 배는 서서히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배가 왜 이래? 빠진다. 결국 욕심쟁이 부자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은 자꾸 돌아가니 소금이 쉴 새 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신랑의 제주. 옛날 아주 훌륭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에게는 귀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정승 부부는 그 외동딸을 금이야 오기야 길렀습니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 이 죄주 많고 덕 많은 이 훌륭한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구나 하고서는 그날부터 온 나라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익감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글방이 있었는데 그 글방에는 아주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우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저만한 사윗감은 없겠구만. 저 총각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야겠군. 정승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 총각 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저 마을에서 온 정승인데 댁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를 삼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라의 훌륭한 정승이 묻자 그 총각의 부모는 당연히 아주 기뻐하며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승은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까지 써주고는 날까지 받았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혼례를 치르기로 단단히 약속을 한 뒤에 정승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 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를 들렀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정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고 하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웬 바구니가 덕 들어왔습니다. 바구니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총각이 아니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밥상이 없다니 하더니 잠깐 나가서 갑자기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붙이고 다듬어 칠까지 해가지고 순식간에 아주 멋들어진 밥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밥그릇을 딱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승이 그 재주에 감탄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는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저 마을 사는 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까 그 총각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날짜를 정해서 자신의 집에 장가 들러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날 신랑이 둘이나 오게 된 것입니다. 정승은 그래 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길가 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마직이나 되는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걸음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일을 다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익감이 있으랴. 정승은 또 지난 일을 까맣게 잊고 눈이 팔려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저 마을 사는 정승인데 내 사위 될 생각은 없는가? 하니 그 총각은 당장 그리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총각들과 같은 날에 색시를 맞으러 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한날 한시에 신랑이 셋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 참 일을 저질러도 아주 크게 저질러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더니만
이럴 수가. 어쩌자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인가. 이를 어찌할꼬.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딸 하나의 사위 셋을 보게 됐으니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혼례라는 중차대한 약속을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정승은 고민만 하면서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외동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이 애비가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승은 지난 일을 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쩌다가 일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참. 그러고는 딸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정승은 딸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감을 맞을 준비를 해놓고 색시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 집에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째 신랑이 셋이나 되는 것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신랑감들도 서로 자기가 이 집의 사위라며 곧 싸움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때 색시가 나서서 신랑 셋에게 술잔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오신 분께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갑작스런 색시의 제안에 이 신랑감들은 화를 낼 법도 했지만 색시가 워낙 예쁘고 심성이 고왔던지라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흔쾌히 허락을 하였습니다. 좋소. 내가 가서 가장 훌륭한 재주를 배워오리다. 무슨 소리? 내가 가장 훌륭한 재주를 배워올 것이오. 내가 그럴 것이오. 그렇게 새 신랑이 흩어져서 재주를 배우러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3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자신의 재주를 잘 살려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었는데 특히 주역을 훤히 깨어 이 신랑의 점괘가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눈앞의 일이나 10년 뒤의 일이나 한번 점을 쳤다 하면 뭐든지 알아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만함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하고 이 신랑감은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신랑은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주가 좋다 보니 이 신랑이 만드는 멍석은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진기한 멍석이었습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 멍석 타고 활갯짓 한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니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멍석을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으니 이 신랑감의 재주도 정말 대단한 재주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으라고 하고 이 신랑감도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배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배농사를 지은 이 신랑감은 배나무 한 그루에서 가장 좋은 배를 딱 한 개 땄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가져온 결과물이 딱 이 배 한 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색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셋은 만나서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탁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큰일이구만. 뭐가 말인가? 근데 점을 쳐보니 우리가 찾아가는 그때 그 색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네. 어서 가야 하네. 그 색시한테 장가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색시가 다 죽어간다니 셋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멍석 가진 신랑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한시가 급하니 이 멍석을 타고 가세나.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습니다. 멍석을 타니까 며칠을 걸릴 색시 집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 색시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고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들, 미안하네.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었네. 정승이 신랑감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갑자기 배를 가진 신랑이 색시가 누워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배를 꺼냈습니다. 그걸 주먹을 꽉 쥐어서 즙을 내가지고 색시의 입에 흘려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오셨군요. 그러자 색시가 의식을 차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여 단 하나 만들어진 배라서 산삼보다 더 뛰어난 영약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 고맙네, 고마워. 자네들이 이리 와주어 내 딸아이를 살려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한단 말인가. 정말 고맙네. 그런데 이렇게 색시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멍석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날아서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고 빨리 못 왔으면 오기도 전에 색시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테니 이러니 세 신랑 중에 누구 하나 공이 적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3명의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색시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긴 골라야 했습니다. 색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3명의 신랑에게 차례로 물었습니다.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치셔서 재주가 없어지셨나요? 아닙니다. 멍석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지셨나요? 아닙니다.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모두 들은 색시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이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랑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배 농사 지은 신랑이 색시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두 신랑감들에게도 정승은 감사의 표시로 많은 재물을 주었고 자신의 동료 정승들에게 소개를 해주어 좋은 혼처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술이 나오는 그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한 번은 매섭게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몹시 아파서 앓는 소리 같은데 도무지 이 산중에 누가 있기에 저런 소리가 나나 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빛이 보이고 빛을 따라 계속 가니까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앓는 소리는 거기서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닌 지가 언 10년째인데 이런 초가집이 다 있었구나. 총각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초가집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웬 백발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끙끙거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나. 불을 떼서 몸을 덮여야겠다. 노인을 잡고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없기에 자기가 해온 나무로 방에 불을 덮게 떼고 근처에 죽 끓일 만한 것들을 찾아서 죽을 끓여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며칠을 초가집에 있으면서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더니 잠시 뒤에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기운이 없어 말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장이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나 보구만. 가엾은데 나무하러 올 때마다 들여다봐야겠다. 착한 총각은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초가집에 찾아와서 노인을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집에서 음식도 가져와 먹이고 누워있는 몸에 대소변 수발도 들어주고 잘 간호해줬더니 며칠 뒤에는 노인이 정신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정신을 차린 노인이 총각 손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이 젊은이 덕택에 다시 살아났네. 하고 참 고마워하더니 지필묵을 꺼내가지고 그림 한 폭을 그려주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언제 누워있던 사람이었냐는 듯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려지는 그림 속에서는 푸른 소나무에 흰 두루미가 한 마리 앉아 있었고 바위 밑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곧 그림 한 장이 후딱 그려져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그림 그리는 재주뿐이라 이것으로 보답하려 하니 사양 말게나. 그래서 총각은 노인에게 그림 한 폭을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총각이 그림을 품에 넣고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초가집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노인장, 어디 갔어? 노인장? 총각이 아무리 불러도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초가집이 통째로 사라지다니,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그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총각은 계속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아니, 근처에 마실 물도 없고, 참, 그냥 앉아서 쉬었다 가야겠구나. 아, 심심한데 노인장이 그려준 그림이나 한번 봐볼까? 그렇게 총각은 심심풀이로 품속에 넣어뒀던 그림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림 속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그림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참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속의 소나무에서 갑자기 학이 날갯짓을 하더니 샘물 그림에서 맑은 물이 쪼르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셔봤더니 이게 물이 아니고 술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맛은. 맛도 향기도 그윽한 술인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아주 맑아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명주로다, 명주. 이건 신선들이나 마시는 술이구나. 아무래도 그 노인이 신선이었던 모양이구나. 하하하, 이거 아주 큰 보물을 얻었구만. 총각은 신이 나서는 집에 돌아와 그림에서 나오는 술을 항아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장터에 내다 파니 아주 비싼 값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그 돈으로 홀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총각에게 술을 사서 마신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고 기운이 솟아나니 이 소문이 금세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총각의 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술을 사고 돈을 놓고 가니 가난하던 총각은 금세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을의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그 소문을 듣고 그림이 탐나서 사람을 보내 총각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네가 신기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런 귀한 것을 관에 바칠 생각은 없느냐? 사또가 바라는 대로 그림을 바치면 무사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귀한 물건을 그냥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보물입니다. 관에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니 사또는 물러서지 않고 꾀를 내었습니다. 거짓죄를 총각에게 뒤집어 씌워서 며칠 뒤에 다시 총각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네 이놈, 그런 줄 몰랐더니 이 요사스런 물건으로 백성들을 연옥시켜 돈을 벌었겠다. 여기 네 술을 먹고 병이 난 증인이 있으니 딴소리 말렸다. 사또는 이미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서 총각을 꼼짝없이 죄인으로 만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총각은 억울하게 밧줄에 꽁꽁 묶이고 품에 가지고 있던 그림은 사또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백발 노인이 나는 듯이 관아에 들어왔습니다. 한 마을에 사또라는 자가 어찌 이리 심성이 고약한가. 이러니 백성들이 호랑이도 두려워 않고 산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느냐 하고 사또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사또가 묻자 그 백발 노인은 대답도 않고 사또가 들고 있던 그림을 낚아채어 그림 속의 산을 툭툭 하고 두드리니 그 산에서 갑자기 도깨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놈, 이 못된 사또 녀석아.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사또를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시오. 그리고 백발 노인은 이번에는 소나무 위에 앉은 학을 한번 문지르니 갑자기 학이 날갯짓을 하며 그림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리 타게나. 노인이 총각을 데리고 학의 등에 오르니 학이 크게 울며 높이 날아올라 어느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들이 잔뜩 매질을 하고 사라지자 정신을 차린 사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총각과 노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그림, 저놈들을 잡아라. 사또가 계속 외쳐댔지만 이미 사라진 사람들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